도덕적 분노 진짜 너랑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외울 지경이야 이거. 그러니까 도덕적 분노는 심리적 장치 도구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벌을 나게 하도록 의사를 동기부여해주는 심리적 도구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들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서라도 나쁜 놈을 벌하도록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도구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것은 하나의 커밋먼트 디바이스다, 이행장치다. 즉 어떤 것인데 바로 그냥 이 뒤에 설명이 나오지. 그래서 과연 이것의 뜻이 뭐냐라고 서술하는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거지. 뜻이 바로 뒤에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내시진 않으실 거야. 이걸 내기는 힘든데. 자, something that commits people to punishment. 그래서 어떤 것인데 사람들을 벌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commit가 이제 누구누구를 너희 전념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본문에서 계속 중요한 거는 단순히 처벌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분노는 처벌을 하게 되면 나한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분노를 좀 1분 늦었다. 제 시간에 오자. 많이 느긋하게 하다가 오는구나.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시원이는 오늘 어차피 이거 다 문제 풀어본 거라서 단어 시험을 어차피 목요일날 봐야 되니까 지금 단어를 외우다가 준비되면 단어 보시고 시간이 나오면은 수특 안 푼 문제 있죠? 좀 풀어보세요. 여기서 외워도 되고 저기가 좀 편하니? 그래. 잘 가. 목마른 물도 좀 마시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인장치인데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는 것인데 심지어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야. 당연히 이것은 모럴 아울리지겠지. When you index, 그래서 이제 모럴 아울리지 기능을 앞에 잠깐 두 문장에 걸쳐서 일반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 설명. 그래서 우리가 understand harm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 유형이 지금 12번이 빈칸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빈칸 어쨌든 순서별로 나기 좋지.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시가 나온다는 거 조심하게도 이수로 이어지면서 모럴 아울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피해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or obvious cheating. 자, 뭐뭐 하든지 간에 외돌로 받았어. 그래서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저지르는 것,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명백한 그런 치링,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간에 이런 불이한 이런 피해를 주는 걸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현되어지는 신체적 반응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열받아서 나오게 되는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화가 나. 신체적 반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혈압이 급상승해. 스파이크 급상승을 하고 스파이크는 이제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야.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지. 고혈압 혈압 올라간다 그러지. 우리 심장 박동이 더 빨라져. 그래서 우리는 레트리비션이 뭐였지? 그렇지. 복수, 보복. 우리는 보복에 목마른다. 간절히 보복하고 싶어한다는 거야. 자, 이게 신체적 반응을 얘기를 했어. 지금 그래서 도덕적 분노가 주는 신체적 반응을 얘기한 거야.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분노가 우리를 투부정사하게 만드는 거지. 무시하게 만들어. 이런 신체적 반응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로 인해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분노가 우리를 무시하게 만드는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하지. 이 불합리성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불합리성이니?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라고 하는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좀 빈칸추로 나오기도 좋고, 근데 이게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12강을 한번 보자. 원문을 넘어가서.
이제 원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또 저 본문을 지겹도록 봐서 12가 그래서 5월 모고랑 6모를 합쳐서 본인이 그걸 또 본문에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겠다. 참 특이하신 분이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해준 건 고맙네. 어휘 적절성이야.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기 되게 좋아 지금. 여기 빈칸으로 나오기 좋은 구간이 지금 보면은 이번에 많이 또 그게 매치가 됐었는데 이 앞부분은 이미 뻔한 얘기니까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고 요거 빈칸으로 나오기 되게 유력하지 지금. 아울리티가 무엇을 하는가 이 글의 또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In any single situation 그래서 아울리티가 결국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왜 비합리성을 무시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비합리성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 왜 비합리적인 것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거야. 이 뒤에 순서별도 조심하고 In any single situation 어떠한 단 하나의 상황에서도 There is rarely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for meting out punishment. 거의 없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거의 즉각적인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득이 없어. 그리고 종종 진짜 위험성이 있어. 자, 왜냐하면 네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꾸미는 거지? 여기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가 앞에 있는 the person을 꾸미는 거지. 네가 지금 정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정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너한테 화를 내고 lash out at you or get revenge in the future 미래에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이 있어. 자, 이게 뭐야? 왜 이게 비합리적인지를 설명한 거야. 이해됐니? 이득은 없는데 위험성만 있어. 그럼 비합리적이지. 근데 이걸 무시하게 한다고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무시하게 된다는 거지. But the powerful feeling of outrage. 하지만 비합리적이야.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건 비합리적이야. 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강력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어. 여기도 조심해야 돼. 여기도 빈칸 되게 좋아 지금. 이 감정이 뭐하게 만들어? 우호적이지 않은, 이 유리하지 않은, 이 불리한 판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판단을 내려봤더니 불리해. 근데 이거를 이그노어하게, 포겟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get involved in. 저기가 앞에 나왔던 ignore irrationality랑 같은 표현인 거지. 이러한 불리한 판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하게 만들어. 어떤 상황이야. 여기도 지금 우리가 피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 이렇게 된 거지. So we would be better off avoiding이 앞에 있는 뭘 꾸미니 situation을 꾸미고 있어. 이번에 너희 어법 문제가 얼마나 나왔지? 내가 지금 너희 그 데이터로 다 안 만들었는데 이번 주 안에 좀 차근차근 만들려고 하는데 어법 문제가 얼마나 나왔었냐 보자. 보면은 일단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 작년에 비해서. 그래 어법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 놓고 풀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틀리면 아까우니까 우리도 어쨌든 또 2등급 저돈 1등급을 노리는 우리한테서는 4.4점이니까 아깝지. 4.4점 오야 8.6점이야. 이거랑 막판에 어법까지 하면은 역시 너희 학교다워. 15점이야 15점. 근데 객관식을 다 맞춰줬다는 거 고무적으로. 잘했어. 참 이거 북고에서 파생된 그 고민이네 학교에도 북고생이 한 명 갔거든. 주관식 이렇게 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병인 것 같아. 북구에서 뭐 병이 걸리나 봐. 퍼즐 병에. 자, 그다음에 and the science 그리고 이건 좀 부가적인 설명이지.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야. 과학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러한 감정, 디스필링이 또 도덕적 분노겠지? 이러한 감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비합리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협동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지를 과학이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12강 그 요약된 거 안 줬지? 네, 줄게요.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모럴 아울리, 뭐 첫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긴 한데 내가 다시 만들어 놓은 거를 주도록 하겠어요. 요약된 거를 줄게. 이제 이 글의 그래서 주장은 이렇게 이제 토픽 센텐스를 만들어 보면은 뭐 적을 줄 테니까 모럴 아울리는 비합리적이긴 해. 하지만 필수적인 심리적인 기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컴페일이 강요하다니까 모티베이트랑 비슷한 거야.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드냐면 나쁜 사람을 처벌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사회 협력을 일으킨다 라는 거야.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첫 번째 이제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 도덕적구는 처벌의 헌신 장치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목격할 때 신체적 반응이 또 경험하게도 그 다음까지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분노가 개인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나서도록 헌신시킨다, 커미트 시킨다. 근데 분노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야. 이 도덕적 분노는 비합리적이긴 해. 하지만 이 분노가 합리적 계산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지. 판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도덕적 분노가 그리고 이 비합리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을 처벌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센셜 메커니즘 이런 표현을 이대로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착오는 비합리적이지만은 사회적 착오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걸 좀 조심. 이게 도덕적 분노에 있는 이 모순이 좀 강조점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강 이제 스프링 변형 문제를 가봅시다. 옛날에 네가 풀었던 거랑 똑같은지 내가 새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다시 한번 대입파악만 1, 2, 3, 4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다음 글의 제목으로 하나 적절한 것은 그렇지.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하나 적절한 것은 1번 대놓고 1번 3번 다음 글의제로 쓰는 적절한 것은 계속 1번이 답이 나오고 있는데 모럴 아울리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롱도어를 처벌하게 한다. 퍼스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메인테이닝 코퍼레이션 해준다. 4번도 답이 1번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오버라이드 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제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버라이드가 뜻이 뭐뭐를 무력화시키다. 뭐뭐를 무력화시키다. 뭐뭐를 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냥 분노가 자기 보호적인 추론, 이성적 사고, 판단, 어세스먼트 같은 걸 이밸루에이션을 다 리즈닝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보호적인 사고를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비싼 처벌을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지.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고 채점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오늘 12강 다 끝낼 것 같아. 그때 네가 한번 해봤던 거라서 시간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13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14강을 하고 13강을 하고 13강은 거의 처음 하는 거니? 13강은 나랑은? 그러면 13강 봄이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주말까지 13강을 끝내고 오케이. 만약에 과도하게 또 그 고민이랑 이 범위가 차이가 나면 너도 또 보강을 잡아서 또 개인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 고민이네가 나는 많이 나가봤자 15강 나갈 것 같은데 너희는 벌써 17강을 찍고 시작하니까 18강으로 넘어가는지는 모르지. 17강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너도 또 갈라져야 되는 거야. 12강 그렇지.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 선생님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강 2번 질문
why do humans have the counterproductive instinct to favor natural product in the absence of knowledge of their benefit, of their potential for harm? 자, 이 문장을 보면 왜 인간은 비생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비생산적인 본능이에요? 자연 제품을 더 좋아하는 비생산적 제품이라는 거야. 비생산적 본능이라는 거야. In the absence of knowledge of their benefits or their potential for harm. 이 자연 제품들에 가지고 있는 benefit 아니면 자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잠재성,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걸 모르면서도 무작정 우리가 자연 제품을 좋아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본능을 우리는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거의 질문이고 이거의 소재가 이거에 대한 거지. 이거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그 답은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는 게 이거의 답이야. 이거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전자가 진화가 돼서 우리는 자연 제품을 더 좋아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유전자가 진화가 됐냐? 우리가 그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친숙한 거는 안전하다고 경험하게 된 친숙한 거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모르는 식물은 위험하다고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도록 진화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한테 친숙한 자연 제품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약품은 아직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 아직 친숙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가지게 되어서 일단 우리는 치료제를 만나게 되면 일단은 약품보다는 우리 인공 제품보다는 자연 제품을 좋아하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글에서의 주장인 거지.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나도 이제 외우게 됐어. 하도 많이 하게 돼서. 자, 우리의 종 인간은 대부분의 우리의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거쳐서 우리의 종은 많이 의존을 했어. 경험에 의존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의 인제스천이 뭐니? 섭취지? 어떤 것의 섭취가 이득이 되는지, 반대로 그것이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험에 우리는 많이 의존을 해왔다. 우리는 본능을 진화시켰어요. 어떤 본능이에요? 식물들을 피하는 본능. 어떤 식물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은 피하는 본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는 선호를 했어요. 뭘 선호하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도우주는 뭐겠니? 플란츠겠지? 이 식물들은 선호를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 유전자에 담겨 있다는 거야. 자, 특별히 그래서 treating unknowns with great caution provides a terrific survival advantage. 결국에는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성질이 결국에는 모르는 것은 취급을 하는 것인데 아주 큰 조심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취급하는 것이 엄청난 진화적 이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을 만들 때 만약에 빈칸을 활용하려고 하면 얘를 빈칸을 만들 수는 없고 경우에는 여기 이게 이제 이 글에 관통하는 논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여기 빈칸을 좀 조심해야겠지? 이 이하를 Treating unknown with great caution을 조심해야겠다. 특히 앞에 파트 이게 진화적 이점을 줬다는 거야. 여기가 진화적 이점을 줬다는 건 뻔한 거고 뭐가 진화적 이점을 줬냐? 모르는 것을 많이 조심해서 다루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봐서 결국엔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우리는 자연 제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믿는다가 되는 거지. 네. 이 트러스트가 뭐뭐를 믿다 마치 빌리브처럼 된 거야. 대절을 믿는 거야. 이것도 빈칸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쉽고 이것도 빈칸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왜 자연 제품을 안전하다고 믿겠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친숙하니까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서 역접이 되면서 반면에 하지만 those pills coming up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 line look nothing like what our instinct tells us is safe to eat.
하지만 그러한 알약들인데 어떤 알약들이에요? 의학적 생산 라인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알약들은 담지를 않았다. look nothing like 전혀 담지를 않았어. 뭐라?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안전하다. 먹기에 안전하다라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과 담지를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또 빈칸으로 나오길 조심해야 돼. 뭘 담지 않았냐? 요걸 담지 않은 거지.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먹기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문맥상 이게 뭐겠니? 자연제품이겠지. 지금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먹기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이 문맥상으로 자연제품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자연제품과 전혀 담지는 않았다는 거야. 외관상. The ingredients remind us of a high school chemistry lab. 자, 그래서 이 재료들이 우리한테 고등학교 실험실을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것들, 즉 이 알약들, 그 알약들의 재료들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기대가 된다, 예상된다, 기대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둘이 합쳤어. 알약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연제품을 안 닮았어. 그러니까 우린 본능적으로 얘를 좀 조심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린 먹어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약들을 주의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새로운 자기들이 모르던 새로운 식물들을 여기던 것처럼 조심으로 다루게 된다. 자, 여기도 이제 빈칸 구간으로 나오기 좋고 문장 삽입으로도 나오기 좋고 더스가 있으니까 이게 앞에가 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야. 알약은 안 닮았어. 자연제품은 안 닮았어. 근데 우리 먹어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랑 비슷한 거냐? 우리가 왜 얘네를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느냐? 그것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새로운 식물을 조심해서 다루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 라는 그 주장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이게 지금 주장이고 이걸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우리한테 필요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음식, 즉 자연 제품의 파생물, 거기서 파생된 거, 그것의 파생물에 이끌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어디는 이끌리지 않느냐? We are not drawn이 생겼던 거지. We are not drawn. We are not drawn. 우리는 어디에 we are not drawn to. 우리는 어디에는 drawn 되지 않냐면 과학이 만들어낸 인공 제품들에는 별로 이끌리지를 않는다. 라는 거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자연제품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선호도는 진화적인 본능이다. 어디서부터? 조상의 생존 전략에서부터 나오는 진화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장이었다는 거고요. 자연선호 본능의 기원은 진화적 생존 전략에도 왔다. 이 본능은 현대 요법에 적용이 돼서 제가 우리랑 친숙한 거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 경계심을 가지고 알약을 대하게 된다. 그래서 낯선 식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유래 제품으로 끌리게 된다. 라는 거. 이거를 주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이것도 변형 문제 돌아와서 대입항만. 그거 아까 숙제검사를 안 했구나. 숙제검사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와서 대입학 1, 2, 3, 4번 풀어볼게요. 그렇지. 진화적인 편향이다. 잘 잡았어.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내추럴 프로덕트를 신뢰하는지. 2번 다음 글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그렇지. The source of our distrust. 불신이야. artificial drugs에 대한.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Evolution origin of the human preference for. 그렇지. preference for 뭐뭐에 대한 선호도. 그래서 natural goods에 대한 선호. 잘 됐고요. 그다음에 4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synthetic도 인공적이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인공적 약품들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지문 가고 3번 지문 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3번 지문. 자, 이거 되게 쉬운 지문이었어. 이것도 되게 많이 했던 지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지? 이 지문은 그냥 이 식이 보충제, 식유 보충제가 이게 약과 다르게 취급되어서 지금 FDA, 미국 FDA에서는 지금 식이 보충제는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였어. 식이 보충제라고 말하는 거 맞지? 자, 그게 핵심 요소였어요. Dietary supplements are not drugs. 그래서 식이 보충제는 약품이 아니다. A drug is intended to diagnose, cure, mitigate, treat, or prevent disease.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 약품은 이로대로 의도된 거다. 다 뻔히 아는 말이고. Before marketing.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보면은 이제 마케팅 하기 전에, 판매를 하기 전에, 시판 전에 약품들은 반드시 광범위한 연구를 거치게 돼요. undergo 거치게 돼요. 자, 이것의 효용성이라든지 이것의 아니면 안전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 and dosing, 그 다음에 복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거치게 돼요. The FDA gives formal pre-market approval to a drug and monitors its safety after the drug is on the market. 근데 이건 내용일치 좀 조심해야겠지? 내용이 좀 조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일치는 좀 조심하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내용일치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된다. 내용일치. 아무튼 FDA는 formal pre-market approval, 그래서 공식적인 판매 전 승인을 하는 거예요. 약품에. 그러니까 내용일치 조심해야 돼. 얘는 판매를 하기 전에도 허락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약품은. 그리고 또 감독을 하는데 그것의 안정성을 감독을 하는데 이 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하기 전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 중에도 이게 안전한지를 계속 감독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약품이 이후에 subsequently 그 다음에 시판 다음이겠지? 이후에 이게 위험하다고 증명이 되면 FDA는 can act quickly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To have removed 그게 제거되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제거되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 빨리 판매를 금지시켜 버리고 다 수거해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내용일치 좀 조심하고. 근데 이것 중 어느 것도 식이 보충제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 판매 전에 승인하는 절차도 없는 거야. 그다음에 안전성을 감시하는 절차도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절차도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용일치 좀 조심해. 그 다음에 the current law gives the FDA only limited authority over supplements. 자, 그래서 현재의 법률은 FDA에게 오직 제한된 권위만을 주고 있어. 식이 보충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remove unsafe supplements from the marketplace. 그래서 이걸 어렵게 만든다. 자, 이시 가목적어고 진목적어가 뭐예요? 정부가 제거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안전하지 않은 식이 보충제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 라고 했지. 이 글의 주제가 결국에는 FDA가 제한된 권리만을 식이 보충제에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식이 보충제를 시장에서 제거하지 못한다 라는 게 주제인데, 주제만 알기에는 내용일치에서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겠다, 이해가 돼야겠다. FDA does not evaluate safety. 그래서 FDA는 안전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충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지도 않아. 그것들이 마켓의 시장에 시판되기 전에,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없어. 이런 내용일치 다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좀 개선해 보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There are some legislators, 좀 국회의원들이 있어, 의회에. 이 사람들이 좀 법률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지. 그 방식이 뭐냐면
식이보충제 제조사들로 하여금 put safer products on the shelves. 그래서 더 안전한 제품을 선반에 놓도록 요구한다. 선반에 놓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매를 말하는 거야, 판매.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를. 이걸 좀 이렇게 수거적으로 이해한 거지. 관용적으로 이해한 거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마켓 선반에 놓는다는 거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를 요구하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내용물질 때문에. 주제의 내용이 아니야. 근데 내용물질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붙이도록 하는 거지.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데 더 어떻게 명확하게, more clearly, 명확하게. 좀 제품의 어떤 성분 같은 거를 좀 흐리멍텅하게 레이블하지 말고 명확하게 상표를 명확하게 붙이도록 하는 거야. 이거를 좀 요구함으로써 법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러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확실히 하는 것인데, 대자로 확실히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구별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말하다가 아니지. 소비자가 말하는 게 아니야. 차이점을 구별하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어떤 차이점?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한 식이보충제와 안전하지 않은 식이보충제. 이걸 구별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사와 뭐 사이에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인데 안전한 식이보충제, 그리고 식이보충제인데 those 식이보충제 supplement를 받는 거지. that have potentially serious side effects or drug interactions. 잠재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약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보충제와 안전한 식이보충제 사이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지 여기. 근데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률에 뭐는 없어. 사전 점검원 같은 건 없어. 더 안전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전한 제품을 좀 시장에 출시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걸 요구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12강으로 돌아보면은, 그래서 약품과 다르게 이 식이보충제들은 지금 최소한의 규제 감독, 오버사이트가 감독이야. 조심해야 돼. 모니터링만 알고 있지 말고 오버사이트도 감독이야. 오버사이트, 감독. 최소한의 규제적 감독만을 지금 가지고 있어. 이것이 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취약하게 만들어. 어디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그냥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 글의 주제. 그래서 의약품과 보조식품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제가 되고 있다. 보조식품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시판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다. 불안전한 제품도 퇴출이 어렵고 시판 전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그래서 입법적 개선 시도가 진행 중이다. 안전한 제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판 전승인 필요한데 이건 불필요. 안전성 평가 FDA 필수인데 FDA 보조식품은 FDA 권한이 없어. 시장 퇴출 권한이 FDA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기까지 풀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질문글에서 1, 2, 3, 4번 또 풀어보세요.
시간이 준비되면 얘기해. 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gulatory blind spot, the lack of oversight. 오버사이트가 뭐라고? 그렇지, 감독의 부족이야. 블라인드 스팟이 뭐니? 맹점이지.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이런 맹점들이에요. 규제적 맹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wo different words, strict drug laws, loose supplement. 잘했어요. 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그렇지. The safety of right to supplement는 리미티된 정부 통제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dentify the need for legislative reform regarding supplement safet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입법적 개혁에 대한 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충제 안전에 관한선 입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 네, 잘 했어요. 이거는 지금 화학적 구성물을 비교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감독, 오버사이트였으면은 괜찮은데 케미컬 스타트는 말이 안 됐다. 네, 잘 했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작품이 우리의 창의성을 활용하게 만든다. 아니 이거 아니구나. 헷갈렸어. 문화작품이 계속 변하는 거죠. 문화작품이 계속 변한다는 거야. 우리가 경험과 우리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계속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문학작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우리의 경험이 계속 바뀐다 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어. 그래서 먼저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대조를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맨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Literature is not a disposable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그래서 이 disposable이 일회성에 한 번 읽고 버리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문학작품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그러한 정보 덩어리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일회적인 게 아니다. 일회용 전달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도입으로 한 이야기고 뒤가 이제 주제문이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문인데 리터처는 그래서 everyday reading 일상적인 글 읽기와는 반대로 왜냐하면 일상적인 글 읽기가 그냥 일회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지. 우리가 뭐 그냥 뉴스라든지 소식지 같은 거. 근데 그런 것과 반대로 문학 작품은 우리를 다시 초대한다. 뭐 하도록 초대해요? 다시 새롭게 경험하도록 새롭게 경험하도록 무엇을? What is the first? 그것이 제공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초대한다. 다시 불러들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여기 25번이 지금 문학작품이지. 문학작품이 제공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이 또 역시 문학작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들인다. 다시 초대한다. 라는 거예요. Literature continues, 이제 부연 설명,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Literature continues to communicate meanings and significance over time. 그래서 문학 작품은 계속해서 의미와 중요성을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그리고 가장 놀라웠게도 계속해서 바뀐다. 자, 이 continue랑 병렬된 거지. continue to 부정사랑. 그래서 계속해서 바꾼다. 그것의 의미를 바꾸는데 우리의 관점에 기초해서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위의 지문이랑 위에 있던 주제 문장을 거의 부연 설명하면서 사실 거의 재진술에 가까운 설명이었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의미를 바꾸는지 We have all had the experience of taking up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자, 우리는 모두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고전 작품을 읽어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후에, after several years. 그리고 지금 동명사 병렬이야. 고전 작품을 가져다가 그것의 안에 있는 세부사항,
그리고 중요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부사항과 지금 중요성입니까? 중요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처음 또는 다섯 번째 읽을 때는 우리가 놓쳤었던 we missed the first time through. 이 through는 좀 부사고 miss through.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나 다섯 번째는 놓쳤었던 그런 세부 사항들과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이 이은 지금 뭐겠니? 클래식 월크 오브 리터처지. 이 고전 작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엔 뭐니? 우리가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힌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바로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냐? 우리가 새롭게 읽을 때마다 의미가 바뀌었던 경험이 있지 않냐? 라는 거야. What has changed?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은 바뀌었던 것은 문학 작품 자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문학 작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뀔 수 없겠지? 근데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는 건데 어떤 경험이에요? 이제 그 문학 작품 문학 작품 텍스트 속에서 반영되는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 안에는 여러 인간 군상의 경험이 나오는데 그 텍스트 속에 나오던 경험과 비슷한 우리의 경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예시로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바뀐 것이다. 문학 작품에 있는 그 예시로 다시 한번 셰익스피어가 나왔던 레어 왕 예시를 들었어. 그래서 이게 20대 때 읽을 때랑 70대 때 읽을 때 다르다. 20대 때 읽을 때는 우리가 레어 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레어 왕의 그 입장을 노인이란 말이야. 나중에 레어 왕이 노인이란 말이야. 이 노인네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20대 때. 근데 내가 늙어서 나도 노인네가 돼서 이 레어 왕을 읽게 되면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 그냥 예시다.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글을 읽는 그 글의 의미가 바뀐다는 예시로 레어 왕을 예시를 줬어. 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야지.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 노화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에 대한 우리 인식, 어떤 이 드라마인데 노화에 대한 인식인데 아주 존재적인 위험에 처한 노화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인 킹 레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른 경험이야. 레드가 이제 분사제 20대 때 읽혀지는 것과 그것이 70대 때 읽혀지는 것 사이에서 다른 경험이다. 자, 문법적으로 이 더즈가 오지 않고 이 니즈가 오는 것은 이 니즈 레드가 생겼던 거야. 이 더즈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대 때에 그 읽혀지는 것과 20대 때에 읽혀지는 것이 다른 경험이라는 거야. 자,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글을 읽는 것과 반대로 완전한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activating not just our informational processing skills. 그리고 그것은 즉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완전한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활성화시킨다. 그저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분석, 우리의 상상, 그리고 감정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즉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우리의 나이가 변화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변화감에 따라 그 작품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다. 왜? 문학 작품은 우리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분석, 상상력, 그 다음에 감정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작품을 인식하는 분석, 상상력, 감정도 변하겠지.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these change over time in every person. these는 앞에 있는 얘네를 말하는 거죠. analysis, imagination, emotions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은 바뀐다. 모든 사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은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문학 작품이 더 역동적인지를 설명해 준다. 뭐보다? 일상적인 글 읽기보다.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문학 작품이 계속 우리를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게 다시 한번 결론에 다시 한번 재진술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주제 문장이지. 문학 작품은 우리를 다시 그 문학 작품이 제공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평가하게 한다.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문학 작품은 계속해서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바꾼다. 우리의 관점에 기초해서. 그래서 셰익스피어 얘기를 들으면서 바뀌는 것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학 작품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 참여시키면서 우리의 이러한 능력들을 다 참여하게 요구하는데 이것들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변한다는 거지. 우리의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의 분석,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된다. 결국에는 Analysis, Imagination, Emotion이 처음에 말했던 우리의 이 인식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인식이겠지.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야. 이러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문학 작품이 우리한테 새롭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의 주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문학 작품은 literature is uniquely dynamic. 굉장히 역동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독자의 발전하는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완전한 참여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일회용 정보전 자체가 아니다. 의미 텍스트가 독자와 함께 변한다. 독자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텍스트에 반응하는 독자의 경험이다. 킹 리어의 삶을 통해서 같은 작품이지만 내가 읽을 때, 20대 때랑 70대 읽을 때가 전혀 다르다. 독자의 경험이 바뀌면서 의미가 재구성이 된다. 바뀐다. 문학은 완전한 독서 참여를 요구한다. 분석, 상상력 모두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이것들이 바뀐다. 이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그래서 작품은 변하지 않는다. 독자가 변한다. 따라서 의미는 계속 변한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돌아와서 네, 이거를 풀어봅시다. 변형 문제 1, 2, 3, 4번. 적절한 것은 How readers change the meaning of literature over time. 그렇죠. 독자가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2번 다음 글의 제목을 하는 적절한 답지는 시험에 정의 놔두면 되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독자의 경험과 자꾸 변화하는 문학 작품의 의미. 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아주 그냥 딱 잘 잡아놓은 주제. 선배 이건가 이것도? 이건 really meaningful. 그렇죠? 독자가 자꾸 변화하는 이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 네, 나머지는 집에서 풀어서 채점을 하시도록 하고 지문 하나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 하나 더 나가도록 합시다. 자, 13강 13강도 본문 요약된 게 지금 없으니까 내가 뽑아줘야겠죠? 네, 13강 뽑아줄게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3강 바로 본문. 이거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 천천히 나갈게. 자, 13강으로 넘어갑시다. 13강 1번은 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철학인데 자, 한 땀 한 땀 해보자. 한 땀. 근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지금 이 글의 소재는 첫 문장이 나오는데 피직스라는 책에서 이 원래는 물리학이잖아,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그래서 for the sake가 of가 뜻이 뭐죠? 뭐뭐를 위해서, 그렇지? 어떤 것을 위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소재야. 과연 자연은 어떤 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는 목적을 위해서야. 어떤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문맥상 목적을 위해서 작동하는 거야.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글은 그냥 내용부터 얘기하면은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그때 잠깐 여름방학 때 말려의 그 철학 정리할 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사람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라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 그때 잠깐 언급한 적 있죠? 이게 지금 그걸 다루고 있어.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연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주제가.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이 주제 문장이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자연 사물들은, 자연의 사건들은, 자연의 일은 발생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을 해. 첫째는 특정한 방식이야. 이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발생을 하는 거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최종 원인이다. final cause. 얘가 말하는 final cause라는 게 있어. 얘가만 쓰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모든 사물은 이 최종 원인을 위해서 작동을 한다. 이걸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그 표시만 해놓을게. 이 특정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규칙성이야. 규칙성. 그래서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냐? 두 단어로 with, 이 글에서는 with regularity. 그래서 규칙성이야. with regularity. 이게 특정한 방식이야. 규칙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면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논지인데,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맨 마지막 inner given way가 뭔지를 두 단어로 써라 하면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with regulary를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볼게. he offers an accountable rain. 그는 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예시야. 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비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물로서 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물이냐면 관계대명사제. 자, 상승하는 물이야. 수증기로 상승하는 거야. 뭐에 의할 때? 태양에 의해서 가열될 때는 상승하는 물이야. 근데 이게 좀 내용이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그냥 해석만 해줄게. 그리고 냉각하는 물이야. 그리고 응축하는 거야. 이게 식은 다음에 응축해버리면 이슬이 되니까 그 물 덩어리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물로서 비에 대한 설명을 제공은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이건 이제 내용인체 때문에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제공은 해. 하지만 but is not particularly concerned with explaining rain as such. 하지만 그것은 but is not 특별히 그 관련이 돼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는 he야 he. 주어가 is 조심해. 그는 is not concerned, 여기서 concerned with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동사 두 개 병렬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심이 없어. 특별히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없냐면 비를 그러한 식으로 as such, 그러한 식으로. 즉 그러한 식은 뭐야? 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야. 비를 이런 물로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야. 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자, 이 설명의 특징이 뭐야?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있지. 더 중요한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설명에는 크게 관심은 없다는 거야.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은 별로 이런 설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부정문이 나왔어. 그러면은 rather. 그 사람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다른 식의 설명에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하겠지. 그래서 rather가 오는 거. rather가 오는 건 항상 무슨 강력한 후보? 문장 삽입. 이 사람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방식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 다루는데 더 일반적인이 굉장히 중요해. 문맥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강이 아마 빈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13강부터가 빈칸이겠지? 그렇지, 빈칸이야.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문맥상 오히려 조심해야 돼. 지금 제너럴. 이 사람은 이런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었어. 그게 뭐냐면, 즉
How to account for natural object events and processes that appear with regularity. 자,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심을 가졌어. account for가 뭐뭐를 설명하다지. 자연적인 물체들, natural 사물들, 자연적인 사물들, 물체들, 그 다음에 사건들, 과정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떠한 자연적인 대상, 사건들, 과정들이냐면 뭐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자, 규칙성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이런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예시를 들 거야, 이 사람이. 예시를 드는데 어떤 예시냐면 뭐 범인도 봐야 되니까는 뭐 예시를 드는데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왜 어금니는 뭉툭하고 송곳니는 왜 뾰족한가? 왜 어금니는 뭉툭하고 송곳니는 뾰족한가? 이게 규칙적으로 모든 인간마다 다 이렇게 이빨이 생겨 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이 사람이 관심을 둔 거야. 이런 거, 이런 규칙성을. 그 보면은 어금니는 왜 뭉툭한가? 잘게 부수려고 어금니는 뭉툭하다. 왜 송곳니는 뾰족한가? 뭔가 고기를 찢으려고 뾰족하다. 다 각 이빨마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규칙적으로 항상 어금니가 뭉툭하고 송곳니가 뾰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냐면 목적을 얘기해 준다는 거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라고 이 사람이 설명한다는 거야. He queries, query도 질문한다는 뜻이야. 연구한다, 질문한다. He query, 이 단어 좀 조심해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야. 의문을 제기한다. ask의 뜻이야. ask, queries. 그는 질문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다룬 거,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룬다. 이거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구체적인 설명. 자, 그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whether the sharpness of front teeth, 앞니빨의 날카로움과 몰러가 어금니야. 어금니의 bluntness, 뭉툭함, bluntness, 뭉툭함. 뾰족뾰족하지 않고 뭉툭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니빨의 날카로움과 어금니의 뭉툭함이 우연의 일치인지의 의문을 제기해보고 이 우연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해봤어. 이 우연인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 가능성을 이 사람은 부정을 했어. 왜? 자, 이러한 현상은 왜 이 사람이 부정을 했을까? 왜 이 뒤에가 중요해? 그러니까 뒤에가 또 빈칸 추론은 나왔었는데 빈칸 추론 나오진 않으려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러한 배치가 이러한 반복적인 배치, 이러한 배열이 여기서는 이러한 배열이 위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빨의 배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배열은 앞니빨은 날카롭고 어금니는 뭉툭한 이러한 이빨의 배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어?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규칙성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purposefulness, 목적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이빨의 배치는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저 사람도 10억 명, 70억 명이 다 이빨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규칙성은 목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이빨의 배열이 우연일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거절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논리의 근거가 핵심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논리의 근거의 핵심이야. 이 사람의 근거의 핵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너한테 써라고 할 수도 있어, 다시. 이거 그냥 그 이해 문제를 써라고 할 수도 있어. 응? 왜 이 사람은 그 이빨이 이렇게 그 우연의 일치가, 이빨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했냐? 그럼 거기 바로 이유가 나오는데 이걸 해석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자, 규칙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의 논지는 이거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뭐가 있다? 목적성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지의 핵심이야. 목적성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뭐 신이 그렇게 만들었건 뭐 했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다시 부연 설명.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 그럼 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성 설명하는 거야. 목적성, 그 목적을, 이빨의 목적성, 이빨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빨의 목적, 목적 설명. 이제 이 예시 속에서 앞니빨의 날카로움이 그 이빨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줘. 이 데미지 이빨이지. to tear, 찢어놓는 걸 가능하게 해줘. 찢어버리는 걸. 반면에 뭐한 반면에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의 뭉툭함, 뒤에 있는 것들이 뭐겠니? 이 어금니를 말하는 거지. 이 어금니의 뭉툭함은 그 어금니들로 하여금 to crush food, 음식을 부수게 해줘. 그래서 both are useful for eating. 둘 다 뭐에 유용하다는 거야? 먹는 것에 유용하다라는 거야. 자, 두 이빨의 목적은 뭐예요? 앞니빨은 뭐야? 그러니까 뭐 찢어 놓으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어금니는 뭐 하려고 만들어져 있어? 음식을 부시려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둘의 목적은 뭐야? 먹는 데 있는 거야. 뭔가를 먹는 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게 주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자연의 것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을 하고 특정한 방식이 뭐예요? 결국에는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발생을 하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발생을 하며 그 무언가는 그것은 즉 최종 원인이다. 그래서 모든 목적에는 최종 원인이 있다.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의 구조를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연구하려고 했는지, 뭘 연구를 했는지, 목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현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에 관심 없음. 이 사람은 더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래서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럼 이 규칙성은 우연적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규칙성적인 것은 우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빨의 예시를 지었어. 어떻게 이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에서 구체적인 예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이 사람은 이빨의 배치가 우연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해봤어.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빨의 배치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칙성은 결국에는 목적성과 관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빨의 모양새는 다 목적이 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규칙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특정한 방식, 즉 규칙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게 돼 있고 결국 이것이 어떤 최종 원인을 위해서 발생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이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다 라는 거지. 이빨의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만 살짝 같이 풀어보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자, 문제를 살짝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4분 정도 남았는데 13각 변형 문제로 가서 자, 1번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2번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에 대한 견해는 목적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오, 이렇게 빨로 우연을 뛰어넘어서 우연 그 이상이라는 거지. 최종 원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의 개념.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1번이 낚시야. 물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지. 그걸 뛰어넘은 거야. 그걸 뛰어넘은 거야. 단순히 처음에 말했던 게 물리적 메커니즘이나 뭐 물이 뭐 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어서 목적성, 규칙성을 해석하는 건데 뭐로서의 자연에서의 목적의 표시로서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거. 자, 4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이 둘이 관련이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지금 5개나 했으니까 근데 12강은 좀 익숙할 거고 진영이가 13강 또 위주로 하고 나머지도 꼼꼼하게 한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풀어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